이재명 대표는 추가 구속영장이 또 한 번 청구된다 하더라도 당 대표직을 내려놓을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걸 한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CBS에 김규환 논설위원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민주당 대표직 사퇴 의사 전혀 없습니다. 추가 영장이 오더라도 나갈 생각도 없으시고요. 이재명 대표직 사퇴할 의사도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옥중 공천도 불사하겠다. 이재명 그런 대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 장악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아. 이미 그런 당직을 조용히 다 해놨고요. 아하. 이미 공천기획단 준비까지 다 준비하고 있어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규환 CBS 논설위원장은 지난 2일에 방금 라디오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죠. 통화를 해봤다고 했습니다. 통화를 해봤더니 추가 영장 오더라도 나갈 생각 1도 없고 사퇴할 생각 1도 없다. 옥중 공천도 불사하겠다. 민주당 바로 반박했습니다. 통화한 사실은 있다. 그건 인정할게. 그건 인정하는데 이런 의사, 그런 의사. 사퇴할 생각도 없고 옥중 공천할 생각도 있다. 그렇게 밝힌 바, 결심한 바도 전혀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CBS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나는 취재한 대로 방송에서 그대로 얘기한 것이다. 그대로다. 언론에 이재명 대표가 안 한 이야기를 하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민주당도 통화한 건 인정했고 이 사람도 통화한 걸 내용을 가지고 전혀 꾸밈 없이 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김현정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지금 양측의 의견, 주장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일단 하나는 확실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규환 논설위원장은 직접 통화한 것은 맞아요. 네, 우리 안호영 수석 대변인이 그때 입장문 이제 발표를 한 대로 통화한 사실은 있고요. 다만 저렇게 옥중 공천 같은 얘기 한 적은 없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아마도 두 분이 통화하면서 김규환 논설위원장께서 그렇게 해석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지금 사실 체포동의안 그 부결된 이후에 그 후폭풍 이후에 당이 좀 혼란스러운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당은 이게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야당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검사 독재 정권에 맞서 싸워야 될 때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당이 이재명 대표 사퇴를 논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당을 더 재정비하고 결속시킬 때이기 때문에 저는 사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의 그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또 그런 식의 해석을 또 했던 것 같다. 근데 옥중 공천까지는 뭐 그게 그 구속될 가능성도 전제해 갖고 얘기했다는 건 너무 나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정리해 보면 이렇게 사퇴를 논한 것보다는 오히려 당을 정비하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셨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최근에 고무적인 게 지금 당원들께서 하루에 5,000명씩 늘어나고 있어요. 당연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이제 당원의 가입을 통해서 더욱 당연히 이제 결속을 다지는 그런 흐름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대표님 하신 얘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섭 위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기자분들께서 취재를 할 때 대개는 양해를 구하고 녹음을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취재의 어떤 진정성이라든지 나중에 사실관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기자들께서는 원래 이제 취재를 할 때 녹음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논설위원이고 언론사의 논설위원이 최소한의 증거 자료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의 말을 함부로 인용한다는 것이 저 역시도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민주당 대변인의 말이 오히려 저는 더 믿기 어렵다. 그 기자분의 말을 좀 훨씬 더 신뢰한다. 이런 입장에서 이제 서보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지금 최근 행보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옥중 공천을 불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그런 얘기들은 뭐 좀 종종 나오긴 했어요. 네, 아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작년에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 그리고 그 전에 지방선거를 이끌었고 그 더 전에는 대선 패배의 가장 중요한 주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얼굴이라는 역할을 놓으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대선 후보, 지방선거에서 총괄하고 대표가 되고 그리고 나서 사법 리스크 겪으면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뭐 20%대까지 하락을 하면서 동시에 체포동의안까지 부결하는 그런 어떤 초유의 역사상 보기 어려운 장면들이 계속 연출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전혀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을 연결시켜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차기 총선에서 내 어떤 정치적 동반자들을 더 많이 당선시키고 나의 리더십을 거기서 한번 확보하고 이것 말고는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구멍은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공천에 차기 총선에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옥중 공천을 불사할 거라고 보고 그 논설위원회 말에 저는 훨씬 더 신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이 결과를 우리가 그대로 뭐 받아볼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움직임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이 김규환 논설위원장은 직접 이 대표와 통화를 했다고 얘기를 했고 이 대표가 전한 말을 그대로 옮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민주당은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내용은 잘못된 내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서로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말씀을 드렸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사실상 굉장히 팍팍팍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의 추이를 보겠습니다. 지난해 6월 그리고 올해 3월 이렇게 한 9개월 상간의 흐름을 볼 텐데 국민의힘은 42%에서 39%, 오차 범위 내에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28에서 29, 8개월 만에 30%를 그동안은 유지하고 있다가 다시 8개월 만에 2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특히나 주목해야 될 부분이 수도권, 서울 지역의 민주당 지지율입니다. 전국 39대 29인데 서울은 39대 21. 지금 부산, 울산, 경남의 29보다 더 지지율이 낮습니다. 7%포인트, 8%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서울에서 의원들이 2, 3% 정도의 당락이 좌우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18%포인트가 차이 난다는 건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이 얼마나 불안해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민심이 얼마나 이탈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자, 왜 그랬는지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단 변호사님,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일단 이 여론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당대표 선거와 관련돼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면 왜 이렇게 6개월 만에 다시 20%로 하락을 했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되어서는 재판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대장동과 FC 성남과 관련돼서는 곧 기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뭐 백현동이라든지 정자동과 관련되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거기 지금 체포동의안과 관련돼서 부결이 됐죠. 물론 네. 굉장히 예상보다 낮은 숫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방탄과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저 수도권 특히 서울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여러 가지 선거에서는 수도권이 아무래도 민주당에 유리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8%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재명 대표로서 차기 총선에서 수도권에서의 의원들이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겠는가 이 총선 위기론이 나오고 있고요. 이 총선 위기론은 그대로 어디로 연결되느냐.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당대표직을 고수하는 것이 민주당을 위해서 옳은 선택인가. 그러니까 비명계 의원들 특히 수도권 의원들을 위시해서 이재명 대표가 당 사퇴를 해줘야 되는 것이 민주당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저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과 관련되어서 이재명 대표의 향후에 대표로서의 그런 뭐 어떠한 위치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뭐니 해도 자신의 공천 그리고 자신의 당선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총선이 다가올수록 그런 부분은 더더욱 도드라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설자 변호사님 지금 앞서 그래픽 잠깐 보여드렸는데 수도권, 경기도 그리고 서울 특히나 21%니까 그 지역의 의원들의 경우에는 사퇴해달라는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뭐 이번 그 체포동의안 투표 결과를 보더라도 네. 이제 이탈표라든지 반란표 등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수도권에서 나왔을 것이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도권 의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위기감을 가지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론조사가 뭐 다 조금씩 틀린 부분도 있고 뭐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조금 더 격차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 지금 민주당에게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아까 최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임을 감안을 하더라도 네. 그 외에 악재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수습해야 될 때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의원들로서는 뭐 이런 위기감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좀 의사표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당내 분란이 아닙니다. 당내에도 국민의힘 보십시오. 국민의힘 과거에 뭐 지금도 이준석 전 대표와 지금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뭐 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리시는 분들하고도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당이 깨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 이번 체포동의안을 보고 그 소위 우리가 뭐 당내에서 당원들이 분노하는 부분은 뭐냐면 의견 표현하고 투표할 수 있어요. 가결에도 던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고 당 내에서도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어야 되는데 앞에서는 우리 규탄대회 할 때 국회 앞에서 2,000명 당원들까지 다 해서 2,3,000명 모여가지고 규탄대회를 할 때는 다 모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작 표결하러 가서는 오히려 이탈이라든지 가결이라든지 무효표를 던진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저는 그거라고 봐요. 왜 겉으로 앞에서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할 것이지 왜 뒤에서 그러느냐 이런 배신감에서 얘기하시는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이것이 당권 투쟁일 수도 있습니다. 정치 권력이란 것은 분점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거나 의심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불만이 있으신 의원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민주당 내홍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이 이낙연 전 대표는 물론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칠적으로 규정하고 처단하자는 그러한 지금 보시는 걸 만들었습니다. 전화로 처단할 칠적, 문재인, 이낙연, 강병원, 이원욱, 그리고 윤영찬, 김종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민 의원까지 지금 수박 첩자 잡자 뭐 이러면서 칠적을 처단하자, 당대표를 보호하자,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중에 칠적으로 지금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의원 중에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종민 의원인데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조직적인 운동은 지도부가 부결 운동을 조직적으로 많이 했죠. 가결이 이렇게 많이 나올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당내에서 이런 명단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명단에 의원님도 포함되어 있는데 억울하십니까? 먹으라고 자식할 것도 없고 네. 그 명단이 제가 보기에 반 이상이 틀렸을 거라고 봐요. 저는. 가결표를 던진 분들은 아마 그동안에 무슨 비명이니 친명이니 이런 논란 와중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지 않던 분들이 훨씬 많았을 거라고 오히려? 짐작이 듭니다. 자, 저런 목소리를 이제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신문 함께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이재명 대표가 충분히 얘기하고는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뭐 충분하다는 수식어가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지자들에게 이런 당 내홍을 자꾸 일으키는 행동이나 발언들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성 지지층들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반대급부도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들의 반대급부, 문재인 전 대통령 혹은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비슷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죠. 문파도, 이에 반발한 문파도 지난 3일 이재명 대표 사퇴, 출당, 제명 청원을 올렸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영구 제명시켜라 라는 반대급부로 이재명 대표도 제명 청원을 이들이 올린 겁니다. 작성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이 현재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토건 토착 비리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훼손되고 있다. 당을 분열로 이끈 장본인이기에 권리당원으로서 청원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수박 깨는 행사 퍼포먼스도 이 강성 지지층들, 친이재명계 강성 지지층들이 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이재명 대표가 좀 자제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긴 합니다만 이를 두고도 비이재명계에서는 너무 늦었다, 겉으로만 하고 있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라는 취지의 주장들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진중권 광운대 특임 교수는
이게 다 이재명이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겉으로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런 평가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1955년 창당이 됐습니다. 민주당 네. 계열이. 그러면서 민주당이 그동안 진보 진영의 기여한 바도 크고요. 그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라는 세 명의 대통령도 배출한 정당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당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행동을 놓고 보면은 이 정치적 공공재를 완전히 사당화시키는 거예요. 네. 개혁의 딸들이라는 분들이 강성당원이지만 그분들이 민주당의 전부입니까? 저는 민주당이 그동안 진보 진영의 자유와 가치 이런 수호들을 많이 해온 그리고 긍정적으로 순기능도 많은 정당이었고 우리 사회의 한 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에 저질렀던 비리 때문에 그것이 지금 사법 리스크로 해서 재판받고 있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소신 투표를 했다고 그 소신 투표자를 발굴하고 색출하고 징벌하고 나중에 공천 주지 않겠다고 하는 이 정당이 정말 그 민주정당인가요? 저는 민주를 빼야죠. 그럼 당명에서.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 오히려 저는 그래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과가 있더라도 분명히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인데 그분을 칠적으로까지 표현하면서 퇴출시켜야 한다? 저 그러면 이 정당은 이재명 사당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러한 것들이 저희 수도권에서 왜 이렇게 많은 위기감을 느끼고 심지어 뭐 여론조사를 아까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게 지금 지금 국민의힘의 당권 투쟁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경선 때문에 과표짓됐다는데 호남에서 떨어지고 진보 진영에서 떨어지고 수도권에서 떨어진 거 뭘로 설명할 겁니까?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그런 악영향이 오고 있다. 이건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이재명의 당이 돼가고 있다. 뭐 이재명 대표 당시 후보 때도 이재명의 민주당 만들겠다라고 말했던 적이 있죠.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변절되어 가고 있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만평이 그런 걸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림 한 장으로. 더불어민주당으로 시작한 이 민주당이 점점 민주당의 이름을 잃고 더불어 이재명으로 바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이란 자신의 본연의 이름을 점점 잃어가더니 나중에는 이재명이라는 이름만 아주 선명하고 진하게 남아있고 전혀 어색하지 않다라는 설명까지 덧붙여져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렇게 보지 않으실 것 같은데 국민일보의 만평 그리고 대다수의 대다수라는 표현도 삭제하겠습니다. 일반 국민들 중에는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국민일보 이런 만평 그려놓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금 사실 뭐 지난번에 당의 이제 당론이 아니었지만 총의로 정한 체포 동의안과 관련해서 그거에서 이제 반대되는 그 투표를 한 그 이후에 사실 당이 지금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이에요. 혼란스러운 건 사실이고 다만 이와 관련해서 가장 이거를 빨리 수습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신 분이 또 이재명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SNS라든지 이런 걸 또는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소위 우리 강성 지지자들이라고 표현되는 분들한테 자제를 좀 요청하기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당이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당이 대단히 혼란스럽고 실제로 그런 그것도 사실이지만 그걸 빨리 수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지금 칠적을 처단하자라는 웹자보 등이 우리 민주당의 내부 분열을 원하는 세력들이 한 행위다라는 그 의견들도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당은 그 흔들리지 않고 내부에 대한 좀 전에 우리 설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뭐 친명, 비명, 뭐 반명 이런 걸 다 떠나서 내부의 소통을 좀 더 치열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다만 내부에서 치열하게 토론해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처럼 그런 실수를 두 번 반복하지 않고 당이 일사불란하게 좀 움직일 필요는 있겠다. 이런 것들이 현재 그 당 안팎에서 우리 당한테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고 실제 우리 그 현실 속에서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이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 민주당에서 난 이 사달이 누구에게 책임이 가장 크냐? 저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사법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뭐 지지율 하락 이런 걸 다 차치하고 나서도 지금 소위 이 수박 논란이라고 하는 것을 촉발시킨 장본인이 저는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에 이낙연 당시 이제 후보와 경쟁을 하면서 우리 안에 수박 기득권자들이라는 표현을 쓴 장본인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지 않는 민주당 당원들에 대해서 자신과 경쟁하는 후보에 대해서 수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어떤 적을 만들고 나와는 다른 사람으로 취급하고 배타적으로 당을 이끌어갔던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박 논란을 촉발시킨 사람도 이재명 대표고요. 얼마 전에 우리가 또 언론에서도 다뤘지만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찰들의 좌표를 찍어서 이 사람 뭐 어디 소속이고 네네네. 얼굴 공개 다 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 지도부가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수박을 만들고 좌표를 찍고 이재명 대표가 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거든요. 그것이 고스란히 민주당을 향해서 돌아왔을 때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할 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다 지금까지 해왔었던 일이고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 사달을 낳은 장본인 자체가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더불어 이재명 당으로 비평하는 저 만평 자체가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굉장히 따갑게 다가올 거라고 봅니다. 네, 전 짧게 한 말씀. 저도 이제 적극지지층, 소위 개딸들이란 분께 제가 욕을 먹어도 상관없는데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 아까 만평에서도 나와 있지만은 만평을 아까 봤지만은 저기 사라지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앞에 있는 더불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건 또 과거에 이재명 대표를 뭐 싫어하건 견제하시는 분이건 간에 어차피 더불어란 말이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찾아보자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지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심으로 좀 받아들이고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알고 있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그 방법을 매일 아침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민주당 읽어보라고. 아마 읽고도 행동하지 않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찌됐든 민주당 내부 상황이 다소 복잡하게 돌아가고 불편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저희가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민주당 지도부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임명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제 이슈로 덮는 이런 돌파구 찾기에 나섰는데 특히 특검 수사 대상에 천화동인 3호 소유주인 김만배 씨의 누나의 부동산 거래 의혹도 포함이 되면서 이번 특검이 윤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과 대장동 의혹 연관성을 처음 제기했을 때 목소리 보겠습니다. 윤 후보님은 부친의 집을 그 관련자들이 사줬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익이잖아요. 우연히 김만배의 누나는 왜 아버지의 집을 샀을까? 윤 후보님 정말 문제십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준 것도 윤 후보님이죠. 그들한테 이익 본 것도 윤 후보죠. 제가 몸통이라고 하는데 제가 몸통이면 제가 뭐 성남시장을 했습니까? 뭐 경기지사를 했습니까? 본인이 더 녹취록에 더 극렬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사건은요, 윤석열 게이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범죄 집단에게 종잣돈 마련하도록 수사해놓고도 봐준 사람이 윤석열 아닙니까? 자,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판결을 두고 여야 할 것 없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의아하게 그 판결을 생각했기 때문에 특검하자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특검을 선정하는 방식을 두고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대장동 몸통 의혹을 받는 사람이 대장동 특검 임명하겠다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민주당이 지난 3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했는데 특검 임명 방식이 갸우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지 않은 교섭단체는 딱 한 곳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뿐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민주당이 특검을 임명하겠다. 이러한 주장인데 대장동과 관련해서 가장 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인데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지정하겠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특검은 사실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정말 마지못해 하는 게 특검입니다. 그런데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서 이 사건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 당연히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긴 했습니다만 그걸 지금 1심 판결 직후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도 강도 높은 재수사를 주문했습니다만 그걸 다른 건과 또 김건희 특검 또 윤석열 부친의 부동산 거래 의혹 특검 이런 걸 다 갖다 붙여서 하는 게 과연 옳으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최다인 변호사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이 특검과 관련되어서는 기존에는 이 특검에 어떻게 그거를 임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논쟁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대한변협이나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이렇게 좀 중립성을 가지는 특검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특검을 왜 만드느냐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한다라는 국민적인 합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면 특검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한다. 대통령 소속되는 교섭단체는 민주당이죠. 민주당이 특검을 2명을 추천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대통령이 그중에서 1명을 임명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수사받는데 본인이 수사하는 검사를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특검을 그러면 우리가 왜 합니까? 특검에 대해서 우리가 중립성이라든지 신뢰성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 특검 자체가 저는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다가 특검을 하는 것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할 때에 그럴 때 예외적으로 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곽상도 의원의 재판과 관련돼서 국민적인 공분이 일어나는 것은 무죄인 것인데 이 무죄가 예를 들면은 직접 뇌물죄로 보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때 재판부에서 제3자 뇌물죄로 변경하는 것은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과연 그 어떠한 혐의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면 2심에서 다시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았고 무죄를 해주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저렇게 했다라고 보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검과 관련된 부분이 지금 논의가 되는 것이 맞는지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특검과 관련된 내용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2가지가 하나는 천화동인 3호의 소유자가 부동산 거래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누나의 집을 사준 관련되어 있는 김만배 씨, 그러니까 그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대장동과 관련되어서 자금을 어떻게 조성했는가. 그것은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된 겁니다. 근데 그 2가지가 지금 현재 대장동 수사의 핵심은 아니거든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검을 하자는 내용이라 특검에 대한 임명과 관련된 것도 의아한데 내용 자체도 의아해서 저는 저 특검에 관련된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목적인지가 저는 좀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